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일괄 경매권 보자. 자, 먼저 조문, 법조문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보면 토지를 목적으로, 이때 토지는 나대지이어야 됩니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했을 때 이때 저당권자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일괄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일괄 경매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을 신축한 것이면 이 경우는 366조는 성립될 수가 없죠.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해버리면은 이 토지가 경락되고 건물주가 법정지상권 취득을 못하게 되죠. 그럼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자 측에서 경매를 신청할 때 토지만 경매하지 말고 건물도 같이 경매를 하라는 거예요. 일괄해서. 그래서 이거를 일괄 경매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괄해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를 경락받는 자가, 경락받으시는 분이 토지만 경락받는 게 아니라 건물도 같이 받죠. 그럼 토지 건물을 전부 다 경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건물이 철거될 일도 없고 분쟁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분쟁을 방지하고자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요건을 갖췄을 때, 즉 경매 신청 당시에 동일인이라고 한다면은 일괄 경매권 인정은 해주지만 어디까지나 이 저당은 토지 저당이에요, 건물 저당이에요? 토지 저당이죠, 토지 저당. 그럼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 건물에는 미쳐요, 안 미쳐요? 건물에. 건물은 부합물이다, 부합물 아니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는 거, 부합 안 되는 거. 부합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저당권 효력이 토지에는 미치겠죠? 토지에는요? 근데 건물에까지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죠, 건물에는요. 따라서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지만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효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에 효과 확인합니다. 효과 기업. 저당권자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괄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A를 보시면 토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는데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못 받으신다는 거죠. 왜 우선 변제 못 받는다고? 토지 저당이니까. 토지 저당이니까 건물에까지는 효력이 안 미칩니다. B.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의 매각 대금 전부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그거 아니죠. 어디에만 우선 변제 받는다고?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는다고요. 건물은 안 되죠. 자, 위에 올라가서 요건 보죠. 요건. 첫 번째, 토지의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건물은 없었어야 된다. 즉, 나대지였어야 된다. 자, 그리고 경매를 신청할 그때 그 당시에 동일 소유자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토지가 있었고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이 되었고 그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면 이 경우는 저당권자가 일괄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왜냐면 경매 신청 당시 동일이 맞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경매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병으로 바뀌었다면 이 경우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괄 경매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다르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죠. 자, 그러면
나대지 상태에서 역시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상태에서 후순위에 예컨대 뭐 지상권자가 들어왔을 때 병이 지상권자로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했다면 그럼 이 건물은 지상권자 병 거죠. 아, 이런 상태면은 저당권자 을이 일괄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다르니까, 소유자가 다르니까. 이때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병이 건물을 누구한테 팔았을 때, 그렇죠, 갑한테 팔았을 때, 갑에게 건물 소유권이 이때도 넘어간 경우라고 한다면은 동일 소유자이기 때문에 일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이 경우는. 자, 그래서 B를 확인합니다. B. 토지의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설정자가 건물 신축했는데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했지만,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신축했지만 그 건물을 제3자한테 양도했다 이거죠. 그럼 동일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일괄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요게 지금 B고요. C. 토지에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했고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매입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건물을 신축한 자는 지상권자지만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동일인이 되었고 일괄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일괄경매권이었고요. 내려가서 이제 제3취득자 보겠습니다. 자, 제3취득자 뜻부터 잘 보셔야죠. 자, 첫째 줄에 저당권 설정된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한 자. 매입했다는 건 소유권 취득한 자죠. 또는 저당권 설정 후에 전세권이나 임차권 취득한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켜 제3취득자라고 하죠. 그러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목적물에 을이 저당권자로 들어와 있는 상태다. 그러면 갑의 물건은 저당물입니다. 저당물. 현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물건이 저당 잡힌 물건. 저당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저당물을 그대로 인수한 사람. 이걸 샀어요. 갑으로부터 병이 매수하였다. 자, 그러면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을 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그 물건에 2순위로 들어갔다. 전세권자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또 뭘로 들어갔거나 임차인으로. 지상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3취득자. 그러면 제3취득자가 되려면 저당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돼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했든가 아니면은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취득한 이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얘네들이 제3취득자고 만약에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후순위에 저당권자가 들어왔다. 얘는 제3취득자다, 제3취득자 아니다. 얘는 아닙니다. 후순위 전세권자, 지상권자, 소유자를 말하는 거지 저당 아니라는 거죠. 저당권자. 그리고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다, 제3취득자 아니다. 아니죠. 물상보증인은 물상보증인이죠. 그죠? 얘는 물상보증인이잖아요. 제3취득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제3취득자들은 그 지위가 대단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제3취득자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주죠. 그 권리를 아셔야죠. 세 가지 권리. 첫 번째 무슨 권리가 있죠? 첫 번째 무슨 권리? 경매인이 될 수 있죠.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한테 대신해서 변제해 줄 수 있죠. 변제권이 있다. 그리고
구상권 행사 가능하죠. 그리고 세 번째 권리가 비용을 투입했을 때 그 비용을 빼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선 상환권. 이 우선 상환권이 경매에 있어서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소액 임차인보다도 더 우선해버리죠.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최최우선이죠. 최최우선. 최최우선. 최우선보다도 더 우선이라는 거죠. 세 가지 권리가 있어요. 이때 변제할 때 예를 들어 이런 제3취득자들이 저당권자한테 변제를 할 때는 지연이자 같은 경우는 싹 다 갚아야 돼요. 1년치만 갚으면 돼요. 지연이자 1년치만 갚으면 됩니다. 지연이자 1년분만 변제하면 되죠. 그렇게 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뒷페이지 가서 이제 권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위 보시면은 첫 번째 경매인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적물 경매 들어갔을 때 경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채권을 다 변제해버리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연이자는 1년치만. 그럼 만약에 이게 근저당이면 어디까지만 변제하면 되죠? 그렇죠. 최고액 범위에서. 최고액 범위에서만 변제하면 되죠. 그죠? 근저당일 땐 최고액. 자, 내려가서 밑에 4번 확인합니다. 동그라미 4번. 제3취득자의 우선 상환권입니다. 비용을 투입했을 때 그 비용을 빼갈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요. 제3취득자가 비용을 지출해서 경매 가격을 높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선해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니은입니다. 제3취득자가 아닌 저당권 설정자나 물상 보증인 이런 분들은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디귿은요. 누구 말하는 거죠? 후순위 저당권자. 얘도 제3취득자라고 제3취득자 아니라고. 아니라고.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저당권 양도. 수반성의 원리. 자,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는 할 수 없겠죠. 부종성이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채권하고 함께 양도해야죠. 저당권은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2번, 파란색 2번에 보시면 채권 소멸 후 저당권 이전 등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의 명의로, 죄송합니다. 을의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그러면 을의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을이 갑을 상대로 피담보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때 갑이 변제했다면, 갑이 을한테 전액을 다 변제해버렸으면은 채권이 소멸하니까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없어지죠. 근데 말소는 안 시켰어요, 저당권을. 그러면 등기부를 보면은 을 명의로 저당권 등기 돼 있겠죠?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 받을 돈 있던 병이, 이 채권자가 을 재산 조회해보니까 얘 명의로 저당권 등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 저당권 이전 등기를 받아온 거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 을 거 가져온, 뺏어온 거죠, 을 거를. 이거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는 거예요. 이거 가져와봤자 무효라는 거죠. 아니,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등기부상에만 있던 저당권일 뿐 이미 없어진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이건 껍데기라는 거죠. 껍데기 가져온 거죠, 껍데기. 그죠? 무효다, 무효. 이미 소멸해버린 저당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첫째 줄에 보시면은 채권이 소멸되고 나서 말소 등기를 하지 않는 동안에 이 저당권부 채권 압류 전부 명령받아서 제3자가 저당권 이전 등기 마쳤다는 겁니다. 그래도 너는 저당권 취득을 못해요. 왜냐하면 껍데기거든요. 껍데기. 없습니다. 저당권이. 알맹이가 없죠. 자, 오른쪽이요. 침해 시 구제수단.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하죠. 근데 뭐는 안 돼요,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죠. 이제 알 때가 됐죠, 그죠? 자, 저당권자하고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왜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자, 내려가세요. 두 번째, 담보물에 대해서 보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담보물을 보충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3번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자, 만약에 1번에 담보물의 잔존 가치가 아직 채권액을 넘고 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아직 손해가 안 생긴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근데 양과로 2번은 담보물의 가치가 채권액 미만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런 손해가 생긴 겁니다.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뒤로 자, 이제 특수저당으로 가죠. 자, 특수저당은 공동저당하고요, 근저당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공동저당을 먼저 소개하고 있죠. 공동저당. 자, 공동저당 먼저 특성을 보시면요. 채권은 한 개입니다. 채권은 한 개.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은 여러 개인 거. 그럼 저당권이 한 개인 거, 저당권이 여러 개인 거. 저당권이 여러 개인 거예요. 네. 네. 자, 갑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그리고 갑한테 돈을 빌려주시는 분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제공받아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데, 이때 갑이 제가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집을요? 아, 그래요? 근데 빌리려는 돈에 비해서는 이 집의 가치가 부족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제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상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보물을 이렇게 여러 개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을이 가지는 채권은 몇 개인데, 채권은 한 개인데 담보물이 3개가 제공됐기 때문에 이 을은 저당권 등기할 때 물건이 3개니까 저당권 등기도 몇 개 하겠어요? 3개 다 등기하는 겁니다. A 부동산에도 저당권자로 등기, B 부동산에도 저당권자로 등기, 여기도 저당권자로 등기. 그러니까 물건 개수만큼 저당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당을 무슨 저당이라고요?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을은 저당권이 3개여서 담보권을 실행할 때, 담보권 실행을 할 때, 야, 이것만 경매할게. 야, 내가 이것만 경매할게. 이것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경매.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야, 이것도 다 같이 경매할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경매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경매할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한꺼번에 경매해서 한 번에 배당을 받는다. 그런 걸 동시배당이라고 그러죠. 한 번에 배당 받는 거. 한꺼번에 경매해서. 근데 순차적으로 경매해서 한 개씩 배당 받는 걸 이시배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배당받는 방법이 이렇게 2가지예요.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입니다. 밑에 2번에 나오죠. 실행 방법. 전부를 일괄 경매하든가 아니면 일부 경매대가 먼저 배당하든가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양과로 1번에 나오는 이 동시배당 관련해 가지고는 그 채권액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동시배당 문제가 나오면 계산기를 두드리셔야 돼요. 계산기를요. 계산기 들고 들어가죠. 시험장 들어갈 때, 그죠? 계산기 들고 가잖아요. 그걸로 이제 두드리시는 거죠. 두드리세요. 계산기로. 그치? 식을 아시면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식을 아시면. 우리 책에서는 지금 얘가 없기 때문에 얘 한 개만 보고 가죠. 얘 한 개만. 자, 만약에 저 채무자 갑이 있고
갑이 채무자고 갑한테 돈 빌려준 게 채권자 을. 근데 담보가 3개다. 담보가 3개.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그럼 얘가 공동 저당권자. 자, 공동 저당권자의 채권액이 1억 5천이고 1억 5천이고 동시 배당을 받아간다.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랬을 때 각각의 이 담보물의 가치가 있겠죠. 만약에 A 부동산이 뭐 9천만 원. 네? 요게 6천, 요게 3천이라면 이 공동저당권자가 1억 5천만 원을 받아갈 때 어디 한 군데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안분 배당을 받는 거죠. 그럼 계산식이 필요하죠. 그럼 A 부동산에서 공동저당권자가 받을 돈은 일단 채권액을 곱해야죠. 채권액 1억 5천에서 일단 분모에는 부동산 가액들의 합이 들어가는 거죠. 합이요. 저 다 합치면 얼마예요? 다 합치면 얼마죠? 1억 8천, 1억 8천. 1억 8천에다가 여기서 이 전 부동산 전부에서의 A가 차지하는 그 비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9천이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은 A 부동산에서 공동저당권자가 받을 돈이 나오는 거죠. 얼마예요? 예? 예, 산수가 안 됩니까? 아니 약분하세요. 약분하세요. 그럼 이거 반이죠, 그죠? 예, 그럼 이제 7,500이죠. 7,500, 그죠? 약분을 하세요, 약분을. 자, 그 다음에 B 부동산에서는 역시 같은 방법으로 채권 1억 5천, 1억 5천에다가 분모에는 역시 합이 들어가죠. 합 1억 8천. 합 1억 8천이 들어가고 B의 부동산 6,500. 그죠? 이러면 이제 얼마예요? 에? 약분하세요. 에? 약분하세요. 5천이죠. 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되는 거죠.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이 어차피 합쳐서 1억 5천을 받아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얼마 받겠어요? 2,500인 거죠.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안분해서 배당을 받아서 1억 5천을 맞춰서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A 부동산에 1순위 저당권자는 을이지만 만약에 후순위 병이 저당권자로 들어가 있다면 후순위 병이 저당권자로 들어가 있다면 1순위가 여기서 이제 7,500을 받아가니까 그 나머지 그죠? 1,500 안에서 이제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 병이요. 그죠? 예. 자, 내려가세요. 자, 양과로 이번에 20회당. 이 20회당이 좀 어렵죠. 20회당이. 자, 밑에 칸을 보시면 밑에 표를 보시면요. 일단 갑소유 토지가 있고 갑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을이 1번 저당권자고 후순위가 각각 병 그리고 정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여기서 1번 저당권자가 담보물건 중에서 토지만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현재 채무자 갑이 담보로 제공한 게 토지하고 건물하고 2개를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자, 갑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담보 제공했고 이 토지 건물에 대해서 누가 1순위 저당권자라고요? 에? 얘가 지금 공동저당권자라는 거죠. 왜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시려는 분위기가 느껴지죠? 포기해야 되겠다. 에? 공동저당 버려야 되겠다. 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죠? 공동저당 버려야지. 이런 생각들. 자, 우리 공동저당권자예요. 자, 그리고 지금 토지에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있는 거죠. 병이 후순위. 자, 병이 후순위 저당권자. 그리고 건물에는 지금 정이 후순위 저당권자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아니, 그럼 이런 상태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이 공동저당권자가 계산을 해가지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안분해서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분해서 안 받아갔다는 거예요. 어디서 다 받아갔다고?
토지에서 다 받아갔다고, 토지에서. 이것만 경매 들어가서 이 토지에서 싹 다 받고, 싹 다 받고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럼 누가 혈압 오르죠? 누가 혈압 올라요? 얘가 혈압 오른다고, 얘가. 그러면 이 경우는 을이 토지에 대해서만 다 받아가 버렸고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행사를 안 한 거죠. 그 공동 저당권자의 건물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이 후순위 병이 대위하는 거예요. 대위권 행사하는 거예요. 대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토지 경매 절차에서 1번 저당권자로 인해서 변제를 못 받은 후순위 병. 후순위 병은 채무자 소유 건물에서 동시 배당을 했더라면 1번 저당권자 을이 건질 수 있었던, 건물에서 건질 수 있었던 그 범위에서 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덜 입은 게 그 밑에입니다. 사례 2번. 공동담보물이 하나는 채무자 거, 다른 하나는 물상 보증인의 것일 때. 여기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동저당의 끝판왕이죠, 끝판왕. 근데 저기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논리만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은 여기는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채무자 소유의 토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채무자를 A로 보죠. 자, A를 채무자로.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것은 토지입니다. 토지. 자, 그리고 건물도 담보로 제공했다는 거죠. 근데 건물은 채무자 게 아닙니다. 누구라고 돼 있어요? 물상 보증인이요. 물상 보증인이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 상태. 자, 그래서 채무자가 담보 제공한 토지, 보증인이 담보 제공한 건물, 여기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자 누구라고? 을. 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각각 토지에는 후순위 권리자 병 들어와 있고, 후순위 권리자 병. 후순위 저당권자입니다. 자, 그리고 건물에는 후순위 정이 들어와 있는 거죠. 항상 공동저당 문제를 풀 때는요, 물상 보증인이 있다면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보증인이 있다. 이러면요, 안분 배당을 받으시면은 안 돼요. 누가 있으면? 보증인이 있으면. 그러니까 공동저당 문제를 잘 푸시는 분들은 보증인이 있냐 없냐부터 먼저 찾습니다. 만약에 보증인이 없으면 그냥 계산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보증인이 들어와 계시면은 그럼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안분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원칙이 어떻게 되냐면요. 원칙. 공동저당권자 을은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받아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당연히 돈을 빌려간 사람이 채무자 A이기 때문에 A 거에서 먼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증인은 나중에 건드려야죠. 자, 그러니까 공동저당권자 을은 부동산, 토지에서 먼저 배당받으시고, 여기서 먼저 배당을 받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부족분이 있다면, 그때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 건물을 B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순차로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상 보증인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안분 배당을 받는 게 아니다. 누구 거에서 먼저 받는 거라고요? 채무자 거에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냅다 계산부터 하려고 하면은 시간만 버리고 문제를 못 푼다는 거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자, 그래서 공동저당권자가 만약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전부 다 경매가 들어갔는데 얘가 성질 급하니까 건물이 먼저 매각됐거든요. 건물이 먼저 매각됐다. 그럼 얘가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이면 토지 매각될 때까지 기다렸겠지만 얘가 여유가 없으니까 기다리지 않고 건물 매각대금에서 먼저 배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먼저 다 배당을 받아버렸다. 그럼 채무자권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보증인 것만 다 건드려버린 거죠. 그럼 누가 혈압 올라요? 누가 혈압 오르죠? 얘가 혈압 오르죠. 맞습니까? 얘가 혈압 오른다고요. 야, 네가 원래는 여기서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서 받아갔다고요? 건물에서 다 받아갔다고요. 당연히 얘도 보증인도 혈압 오르죠. 보증인도 혈압 오르고 후순위 정도 혈압 오르고. 따라서 이 경우는 공동저당권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 행사했고 토지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 물상 보증인에게 구상권이 생겨요. 구상권. 물상 보증인에게 요 토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구상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병보다 B가 우선해서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선. 그러나 보증인한테 지금 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상권 행사를 보증인이 직접 하기 전에 이 보증인을 다시 정의 대위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후순위 정의, 이 경우는 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렇게. 예? 을이 어디서 먼저 받아갔을 때? 보증인 거에서 먼저 받아갔을 때. 그때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는 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동저당권자가 토지가 먼저 매각돼서 토지에서 싹 먼저 배당 받아갔어요. 토지에서 먼저 배당 가면은 병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병은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안 억울해요, 병은요. 여기서 병이 억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억울. 왜 병은 안 억울하죠? 그게 원칙이니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받아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병은 억울하면 안 된다고요. 따라서 이 경우 후순위 병 같은 경우는 보증인 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대위권 행사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예요. 책 보죠. 자, 내려가서 일단 1번부터 확인합니다. 1번 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먼저 경매 실행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이게 원칙인 거죠. 따라서 기억입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1번 저당권자가 전액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니은입니다. 이때 후순위 저당권자, 저 병이 배당을 다 못 받았을 때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대위할 수 있는 것이냐? 이 경우는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그게 원칙이니까. 억울하면 안 된다고 이때는요. 그게 원칙입니다, 고객님. 자, 근데 밑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이요. 1번 저당권자가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먼저 경매한 거죠. 이러면은 이건 원칙적인 게 아니잖아요. 야, 네가 채무자 거에서 먼저 받아야지. 얘가 보증인 거에서 먼저 받아가 버린 거죠. 이러면 억울하죠. 자, 밑에 그 표에서 두 번째 칸 확인합니다. 기억,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저당권자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물상 보증인이 차지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물상 보증인한테 돈 받을 사람이 누구라고요? 얘라고요, 정. 따라서 정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대위권 행사를 한다는 거죠.
니은입니다. 이때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2번 저당권자 정이 채무자 부동산에 있는 1번 저당권자의 자리를 차지해버린다는 거죠. 즉 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공동저당이었고요. 자, 이제 근저당 봅니다. 근저당. 자, 근저당까지 하고 마칩니다. 근저당. 자, D페이지 보시면 근저당 먼저 특성 나와 있죠. 특성. 결산기까지 채권이 확정돼 있지 않죠. 증감명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최고액 한도로 담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이요. 채권이 불특정 채권이고요. 동그라미 2번. 부종성이 완화되죠. 일시적으로 채무가 소멸해도 근저당은 소멸 안 하는 거죠. 부종성이 완화된다. 자, 내려가서 성립.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근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다. 예외적으로 채권자 말고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자로 등기해도 된다. 이거 아까 저당권 성립 당사자에서 본 거죠. 어떤 경우에 이게 유효가 돼요? 예, 3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 채권자, 채무자, 제3자, 3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도 유효다. 나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자, 내려가서 3번이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되고 등기해야죠. 당연히 피담보 채권 성립시키는 계약도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최고액. 채권 최고액이 필수 등기사항이죠. 최고액이 있어야 근저당이 될 수 있겠죠. 자, 내려가서 최고액이요. 최고액의 뜻은 우선 변제받는 한도다. 우선 변제받는 한도다. 뭐는 아니고 책임의 한도가 아니고요. 우선 변제 한도입니다. 책임의 한도가 아니고. 자, 최고액 속에요. 이자, 지연이자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됩니다. 근데 3번에 실행비용은 포함 안 되죠. 최고액 속에 실행비용은 포함 안 된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가셔가지고요. 동그라미 3번 확인합니다. 채권액이 확정된 후라면 확정된 채권액까지만 담보가 되고요. 확정된 채권액 그 이후 발생한 돈은 더 이상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상 등기된 채권 최고액 범위하고 채무액 중에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해버렸다 이거죠. 초과를 해버렸다. 얼마든지 초과를 해버릴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채무자가 있고 을이 채권자인데 을의 명의로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로. 그러면 근저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채권 최고액을 기재합니다. 자, 채권 최고액이 만약에 2억이었어요. 최고 2억이다. 그러면 최초로 이 근저당권자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채권액, 빌려준 돈이 있겠죠. 채권액이 뭐 1억 5천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자도 포함되는 거니까 빌려준 돈보다는 조금 더 높게 최고액을 설정해놨죠. 그러면 을이 받을 돈이 1억 5천이라는 것은 갑이 갚을 돈이 얼마라는 거예요? 1억 5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에서 뭐 채무액이라고 하든 채권액이라고 하든 결국 그 금액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을이 받을 돈이 곧 갑이 갚을 돈이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갑이 계속해서 이자를 내지 못하고 변제를 못하고 뭐 위약금이 붙고 이러다 보면은 채무액이 늘어날 수 있겠죠. 갑의 채무액이 늘어난다는 건 을의 채권액도 역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액이 만약에 뭐 3억이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3억. 미쳤네. 2배 됐네요. 저 3억이 돼버렸다. 그러면 최고액은 2억인데 받을 돈은 3억이 돼버린 거죠. 채무액이 늘어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채무자 갑은 근저당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소멸 청구할 때 2억만 갚으면 돼요? 3억 다 갚아야 돼요? 채무자는 3억을 다 갚아야 됩니다. 채무 전액을 다 변제해야 근저당권자에게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채무자는요. 근데 보호받는 자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물상보증인이 있던지, 물상보증인 아니면은 아까 살펴봤었던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들은 보호를 받죠. 따라서 이자들이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때는 채무 전액을 변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디 한도에서? 예, 2억입니다. 최고액 범위에서만 변제를 해버리고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그게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이죠. 채무자는 전액을 다 변제해야 된다. 근데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최고액 범위에서만 변제를 하면 된다. 비교 잘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밑에 양과로 4번에 보시면은 채무액 확정 시점 나와 있죠. 확정 사유는 경매 신청이 대표적이고요. 기본계약 해지, 결산기 도래, 그리고 채무자 파산. 이 중에서 경매 청구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된다면은 확정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죠. 을이 1순위 근저당권자고, 을이 1순위 근저당권자, 병이 2순위 근저당권자일 때 만약에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을이 경매를 신청했다면 을의 채권액은 언제 확정된다? 경매 신청 시. 을의 채권액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 그러면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던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은 언제 확정된다? 경락대금. 그죠? 매각대금을 경락인 측에서 완납하는 시점. 그때 채권액이 비로소 확정된다. 자, 그러면 그 반대로 후순위 병이 만약에 경매 신청을 했다면, 후순위가 경매 신청했다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확정되는 건 어느 시점이에요? 경매 신청 시. 경매 신청 시. 그리고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던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의 확정 시점은 매각대금 완납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1번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을 했죠. 그러면 경매 신청 시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은 확정.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러면 2번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어떻게 되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라면은 이때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의 확정은 언제라고? 매각대금 완납시라는 거죠. 직접 경매 신청한 것이 아니어서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근저당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계약법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2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